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방금 겪은 아주 황당한 에피소드부터나 공유해야 할 것 같네요. 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제가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좀 훑어보려고 평소처럼 그냥 나무 위키에 접속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화면에 갑자기 떡하니 주의 요망, attention required 이런 빨간 경고창이 뜨는 겁니다. 아, 접속이 막힌 건가요? 맞아요. 제가 무슨 거대한 사이버 공격이라도 시도한 것처럼 클라우드 플레이어 보안 시스템이 제 접속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화면 아래에는 막 레이 아이디 9DOF 9952 AA9 F0 045 이렇게 뜨고 제 IP 주소인 74.115.212.193이 딱 적혀 있으면서 절 무슨 요주의 해커라도 된 양 취급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났습니다. 일상에서 그런 식의 갑작스러운 정보 접근 차단을 겪으시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진짜 당황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방금 겪으신 그 사소한 정보 차단 해프닝이 오늘 우리가 다룰 무거운 주제와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방금 인터넷에서 겪은 그런 디지털 차단처럼 역사 속에서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차단되었던 중요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그 두꺼운 역사의 장막을 한번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미션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전범들을 심판했던 역사적인 무대, 뉴른베르크 재판의 이면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 분석을 위해 준비한 자료들이 정말 방대하고 다채롭거든요. 1948년에 제작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상영이 금지되었던 미스테리한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네, 또 법과 문화의 복잡한 관계를 다룬 버틀러 대학의 학술 논문, 그리고 1961년과 2000년에 제작된 고전 영화들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세계 사회주의 웹사이트의 역사적 분석부터 2025년에 개봉한 최신 할리우드 영화 정보까지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퍼즐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이 방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건 그저 단순한 법정 기록을 되짚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심리, 또 법이 가진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묵인이 어떻게 거대한 비극을 낳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1945년 11월부터 1946년 10월까지 열렸던 국제군사재판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르만 괴링을 비롯한 24명의 나치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기소된 바로 그 순간으로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당시 수석 검사였던 로버트 H. 잭슨이 내세운 4가지 기소 항목입니다. 4가지요? 네, 음모, 평화에 반한 죄, 전쟁범죄, 그리고 인도에 반한 죄, 이렇게 4가지였죠. 특히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평화에 반한 죄입니다. 평화에 반한 죄. 침략 전쟁을 일으킨 그 행위 자체를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한 건데요. 사실 그전까지 전쟁은 그냥 국가 간의 정치적 행위였지 법정에서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게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특정 개인을 교수대에 세울 만한 불법 행위는 아니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잭슨 검사는 그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법학의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도약이 일어난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치는 그 평화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진짜 철저한 기만수를 썼더라고요. 아주 위선적이었죠. 네, 1939년 초에 폴란드랑 우호 조약을 맺으면서 평화를 약속해놓고 뒤로는 이미 침공 준비를 다 마쳤던 히틀러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더 황당했던 건 재판정에 선 이 최고 권력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잭슨 검사의 최종 변론 인용구를 보면 이들의 변명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괴시타포의 만행을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잡아떼는 나치 2인자, 또 자신은 그저 히틀러의 명령을 배달만한 순진한 우체부 같았다는 3인자, 심지어 외교 정책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외무부 장관까지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권력자들이 법정에서는 마치 코미디언처럼 굴었단 말이죠. 바로 그 뻔뻔한 전범들의 가면, 그리고 재판의 실제 과정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귀중한 기록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1948년에 스튜어트 슐버그 감독이 미국 전략사무국 산하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뉴른베르크 그 오늘의 교훈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그 다큐멘터리요? 네, 서독에서는 이 영화가 개봉해서 흥행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패전국 국민들에게 나치의 실상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작 이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미국에서는 미군과 정부의 반대로 무려 2010년까지 이 영화의 상영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전범들의 죄를 고발해놓고 왜 정작 그 기록을 스스로 숨겨야만 했던 거죠?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세계 사회주의 웹사이트, 즉 WWSS의 자료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여러분께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공된 자료의 특정 시각일 뿐입니다. 저희가 이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저 제공된 자료의 분석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린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교차 검증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니까요. 그래서 그쪽의 분석에 따르면 상영 금지의 이유가 대체 뭐였나요? WWSS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다큐멘터리와 뉴른베르크 재판 자체가 파시즘이 득세하게 된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라는 맥락을 애써 외면했다고 지적합니다. 근본 원인을 피했다?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같은 미국과 영국의 거대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는 비판도 제기하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검열의 진짜 이유는 바로 냉전이었습니다. 아, 냉전이요? 네, 당시 미 국방부는 옛 동맹이었던 소련을 겨냥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배소련 공작을 위해서 옛 나치 부역자들을 비밀리에 고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이죠. 세상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치 최고위층을 침략 전쟁은 범죄다라고 하면서 교수대에 세우고 있으면서 무대 뒤에서는 대소련 정보전을 위해 그 나치 부역자들을 자기네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침략 전쟁은 끔찍한 범죄라는 강력한 반전 메시지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미국 대중에게 널리 상영되는 건 새로운 갈등을 준비하던 군부와 정비 입장에서는 대단히 껄끄럽고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필름을 창고 깊숙이 봉인해버렸다는 거군요. 와, 정치적 계산이 만들어낸 진짜 소름 돋는 침묵이네요. 그렇게 보면 이 재판은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정치적 무대이기도 했던 건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흥미로웠던 건 현실적으로 보면 이 재판 자체가 엄청난 물리와 기술의 극단적인 시험대이기도 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2000년에 방영된 TV 영화 뉴른베르크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 법정을 굴러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에서 온 판사와 검사들, 그리고 독일인 피고인들이 한 공간에 모였잖아요. 언어의 장벽이 엄청났죠. 맞아요. 사용하는 언어 조합만 무려 6가지였습니다. 영어에서 독일어, 영어에서 프랑스어, 독일어에서 소련어 등등.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정교한 법적 공방을 벌이겠어요? 그래서 그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IBM이 개발한 최첨단 동시통역 시스템이 법정에 투입됐습니다. 네, 헤드셋을 끼고 피고인들이나 증인이 말을 너무 빨리 하면 통역사들이 노란불이나 빨간불을 켜서 속도를 조절하게 만들었다는 그 디테일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케이블과 전구들이 총동원된 거죠.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범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미군 장교들의 피고인 한 명당 1대1로 밀착 배치한 것도 엄청난 인력 소모였고요. 사형 집행 방식을 두고도 연합국 간에 아주 살벌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형 방식이요? 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군인이니 명예롭게 총살형을 당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일부 서방 국가들도 이를 고려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측의 반발이 어마어마했죠. 소련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겠네요. 그 전쟁으로 잃은 자국민만 무려 2천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수천만 명을 학살한 범죄자들에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죽음이나 고통 없는 총살형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였죠.
소련 측은 전범들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드럽식 교수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했고 결국 교수형으로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나치의 2인자였던 헤르만 괴링은 그 논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사형 집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몰래 숨겨둔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해버리잖아요. 끝까지 연합군의 심판을 거부하고 자기 목숨에 대한 통제권을 주려 했던 거죠. 이렇게 재판의 물리적인 한계와 갈등을 넓은 시각에서 연결해 보면 뉘른베르크 재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선 법과 문화의 거대한 충돌 현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과 문화의 충돌이요? 네, 제공된 버틀러 대학의 법과 문화 수업 학술 논문을 보면 이 점이 명확해집니다. 이 논문에서는 극단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묻는 유명한 해상 식인 사건, 레지나 대 더들리 앤 스티븐스 판례를 짧게 언급합니다. 아, 그 구명보트 사건 말이죠.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한 선원들이 굶어 죽기 직전에 결국 가장 어린 선원을 죽여서 인육을 먹고 살아남았던 그 끔찍한 사건이요? 네, 그게 뉘른베르크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 판례의 핵심 질문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과 도덕을 규정하는 법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충돌할 때 과연 법이 어디까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 나치 치하의 독일 역시 국가 전체가 광기에 휩싸인 일종의 극단적인 구명보트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의 명령이라는 거대한 압박 속에서 인간성이 무너질 때 법은 이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확 와닿네요. 논문에 같이 언급된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인 스콥스 원숭이 재판이나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이 충돌한 켈로 대 뉴런던시 판례도 결국 같은 맥락이군요. 영화 더캐슬에서 아주 우스꽝스럽지만 뼈있게 풍자되기도 했지만 결국 법이라는 건 완벽한 진리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정의라는 개념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진화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네요.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1946년 이후에 벌어진 뉘른베르크 후속 재판들입니다. 기소된 185명 중에는 아주 특별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그룹이요? 바로 국가의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들을 다시 법정에 세운 이른바 정의재판, 저스티스 케이스입니다. 1961년작 영화 뉘른베르크의 재판이 바로 이 사건을 아주 밀도 있게 다루고 있죠. 그 영화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피고석에 앉은 판사들은 1935년에 제정된 인종오염방지법을 앞세워서 유대인 노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만 명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내리고 3만 2천 명을 사형대로 보냈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법정에서 내놓은 변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저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따랐을 뿐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영화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이 침묵의 카르텔에서 이들의 기소한 국제사회는 완전히 자유로운가? 나치의 만행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바티칸, 정치적 이익을 챙겼던 처칠, 심지어 1939년에 히틀러와 손을 잡았던 소련은 이 책임에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국제정신은 그렇다 치고 저는 이 대목에서 평범한 일반 대중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수백만 명이 이웃이 끌려가는데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건가요? 그 의문을 풀어줄 아주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단서가 밀턴 마이어의 저서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탕가게 일화를 한번 보시죠. 아, 저도 그 일화 읽었는데 진짜 너무 귀계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유대인이 운영하는 사탕가게가 나치 돌격대에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동네 꼬마들이 그 난장판 속에서 쏟아진 사탕을 훔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한 아리아인 노인이 나타나서 아이들의 부모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요. 맞습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들은 유대인을 해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이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고 있는 거요. 라고요. 그제야 부모들은 얼굴이 붉어져서 황급히 아이들을 끌고 도망을 칩니다. 이게 진짜 기괴한 심리잖아요. 대낮에 이웃의 가게가 부서지고 유대인들이 폭행당하는 엄청난 야만 행위는 묵인하면서 아이들이 사탕을 훔치는 그 사소한 도둑질에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게 거대한 만행 앞에서는 마비되어 버린 인간성이 아주 사소한 일상적 규범 앞에서만 작동한다는 이 사실이
결정적이고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평범한 인간성이 국가폭력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마이어의 책에는 1935년 공무원 충성 맹세를 거부하지 못했던 한 개인의 뼈아픈 고백도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죠? 내가 그때 저항하지 않은 것은 나와 같은 수십만 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의미했고 결국 세상은 파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점진적인 도덕적 타협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 번만 타협하자 했던 것들이 모여서 그런 비극을 만든 거군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자료에 있는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랑 하나씩 연결해서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한나 슈미츠는 수용소 감시원 출신인데 전후재판에서 자신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종신형을 받잖아요. 네. 범죄자를 사랑한 젊은 주인공 미하엘이 겪는 딜레마를 통해서 전후 세대가 부모 세대의 만행과 침묵을 어떻게 수치스러워하고 또 반주했는지 묘사한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세대를 넘어선 수치심과 고통이 아주 잘 드러난 작품이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분위기를 살짝 전환해서 아주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5년에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뉴른베르크입니다. 제임스 벤더빌트 감독 작품인데 러셀 크로우가 무려 헤르만 괴링을 연기하고 라미 말렉이 정신과 의사 더글라스 켈리 역을 맡았습니다. 연기 대결을 압도적이죠? 네, 그런데 이 영화 우리가 흔히 아는 뻔한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면서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화는 잭 엘 하이의 저서 나치와 정신과 의사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판 기록이 아니라 나치 최고 권력자인 괴링과 그를 분석하려는 정신과 의사 켈리 사이의 냉일한 심리 대결에 집중하고 있죠. 정신과 의사가 전범들을 상담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데 둘의 관계가 처음부터 적대적이진 않았다면서요? 네. 극중 켈리 박사의 심리 변화를 추적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켈리는 나치 최고위층을 직접 대면하면서도 처음엔 홀로코스트의 실체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다 법정에서 아우슈비츠 비공개 비디오를 본 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배화하던 사람들의 진짜 악마성을 목격한 거죠. 이 충격 때문에 켈리가 여기자에게 사적 대화를 유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결국 해임되기까지 합니다. 퇴출당한 거네요. 그런데 쫓겨난 켈리 박사가 잭슨 판사에게 제공한 결정적 묘수 하나가 재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고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재판 내내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괴링의 논리를 박살낸 그 질문, 대체 뭐였죠? 아주 짧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총통 히틀러를 따르겠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와, 거기에 괴링이 뭐라고 답했나요? 예, 하일 히틀러라고 당당하게 답해버리게 만들었죠. 와, 진짜 명장면이네요. 네, 그 대답 하나로 피고 측의 논리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억지로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맹목적으로 추종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소름이 확 돋네요. 그런데 켈리 박사가 남긴 마지막 라디오 인터뷰 대화를 보면 상황이 참 서늘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진행자가 묻거든요. 나치는 독특한 민족이잖아요. 미국엔 그런 사람들 없죠? 라고요. 그러자 켈리 박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인구 절반을 통제하기 위해 기꺼이 나머지 절반의 시체를 밟고 올라설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그들이 나타날 때 무서운 제복을 입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완전히 정신 나간 겁니다. 라고요. 정말 서늘한 경고네요. 그리고 이 영화, 실제 역사의 결말은 대단히 비극적입니다. 아, 결말이요? 자신의 이런 경고가 세상에 무시당하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켈리 박사는 1958년에 자신이 그토록 분석했던 헤르만 괴링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청산가리요? 네, 청산가리를 먹고요. 권력과 증오의 본질이 특정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다는 아주 묵직한 분석을 남기고 떠난 거죠. 참 마음에 무거워지는 결말이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본 뉴른베르크의 기록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재판이나 역사 교과서 속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권력을 맹종하고 일상의 부당함을 조용히 묵인하는 우리 안에 연약한 인간 심리에 대한 거대한 경고장임을 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스 자료에 명시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이 모든 맥락을 관통하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뉴른베르크의 진정한 교훈이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하고 점진적인 타협이 결국 거대한 악을 완성한다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있는 작은 도덕적 타협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 훗날 역사의 법정은 지금 우리의 그 사소한 침묵을 어떻게 판결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